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 이후에 이제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는 개념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개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오히려 개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그게 실패잖아요.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구조를 변경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업 모두 그 경제적 선택 행위를 왜곡하고 정부 부문의 새로운 비효율과 불공정성을 창출하게 되어 오히려 정부 개입으로 인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그죠? 이거를 정부 실패라고 하고요. 자, 정부 실패의 일반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결합적 성격을 짓는다. 그러면 정부 실패의 요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적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 내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의 내부성. 그다음에 X 비효율성이에요. X inefficiency, 그죠? X 비효율성. 그다음에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 효과, 오히려 규제를 함으로써 잠재적 비의도적인 확산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된다. 그죠?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편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자, 일단 정부는 언제 개입을 하죠? 공급자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 언제? 국방이라든가 치안, 항만 등의 공공재를 공급할 때. 이때 정부가 공급자가 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뭘 규제하죠? 직접적으로 독점, 과점 등을 규제한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네, 이런 직접적 규제. 그런 정부의 규제, 직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보 실패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내부성의 존재, 즉 사회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여 고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을 행정의 내부성, internal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쟁점이죠. X 비효율성. 라벤스타인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X inefficiency. 이게 뭐죠? 경쟁은 시장에서요. 기업들 간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생산물 등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하게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요. 사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업 아니고. 사기업들은 그들의 어떤 자원,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다. 다른 기업에 의해서. 시장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공공기관은 어떠냐 이거죠. 자,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LH 이런 주택공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망합니까? 네, 경쟁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죠. 한국은행 마찬가지. 그죠? 아무리 경영 자체를 공공기관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쌓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게 된다. 자, 공공기관이 그러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경쟁이 없기 때문에 X 비효율성, 라벤슈타인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X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가 되겠죠. 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활동이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독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X 비효율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 뭡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 비효율성은 배분상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분상의 비효율성 개념과는 달리 기업과 혹은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문제로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 그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내적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비단 이 시장에서 효율성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의 내적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X 비효율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제기된 개념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X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비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X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조직 운영과 관련된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효율성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의 비효율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조직의 비효율성. 그래서 기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X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 요거예요. 내용에서 독점과 같은 제한된 상태,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자연 독점 상태이다. 기술 개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독점 상태인데. 자, 그로 인한 경영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 자체를 상실한다.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원이 낭비되고 원가가 상승됨으로써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생산 자체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 과잉 생산 또는 가외적인 중첩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X 비효율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대응 방식은 민영화도 있고 보조금 자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제해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세 가지. 그죠? 네,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 자, 파생적 외부 효과는 규제 역설이라고 본다. 자, 오히려 파생적 외부 효과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결과 시장 실패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결과 나타나는 잠재적이고 의도치 않은 확산 효과, 부작용을 말한다. 자, 이러한 파생적 외부 효과를 대응할 때는 정부 보조를 삭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되겠죠.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입니다. 즉 권력의 특혜의 남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권력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가령 보조금, 세제상의 우대 조치요. 특정 집단에 대한 권력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보험의 육성으로 인해서 다른 소위 다른 이익 집단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정 집단에 사로잡힌다. 이게 포획 현상이죠. 자, 포획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 이익 집단에 사로잡혀 먹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획 현상은 또 이건 부패가 아니에요. 부패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익 집단은 뇌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통해 정보를 사로잡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후진국이 아닌 이상 일정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능이라는 개념이랑 또 차이가 있다. 무능이랑도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점을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설명하는 데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라든가 교통 등 경쟁보다는 독점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가 포획 이론이 발생된다. 그죠? 그럼 지대추구라는 것은 로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의 이전을 꾀하는 로비 활동 자체는 지대 추구 행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로비 활동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세금의 혜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로비 활동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대 추구 행위죠. 얘와 관련이죠. 그래서 개인 혹은 뭐 기업이 그 이익 집단을 클러스트 형성을 해서 정부에 대한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관세, 장벽, 뭐 비관세 장벽을 획득을 하면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포획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로비 활동과 같은 지대 추구 행위는 포획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포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정부 실패의 원인들이에요. 4가지. X비율, 사적 목표,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고요.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기억하자. 특히 권력의 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대응은 민영화와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파생적 외부 효과는요? 민영화가 아니라 그죠?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은 민영화를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부의 대응 방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2020년도에 시장 실패 요인, 정부 실패 요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시장 실패 요인과 정부 실패 요인을 섞는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경쟁, 대표적인 시장 실패고요. 비용과 수립의 절연은요,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 정보의 불충분성 역시 시장 실패고요. 내부 조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정부 실패에 해당하죠. 그죠? 파생적 외부 효과 뭡니까? 대표적인 정부 실패다. 외부 효과 시장 실패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실패 요인과 시장 실패 요인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잘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시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서울시 문제지만 유의미한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X 비효율성 관련해서요. 정부 낭비에 대한 설명,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1번 정부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부 낭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이 중요하다.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부 낭비를 배분적 비효율성, 배분적 비효율성에 기인한 정부 낭비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X 비효율성은 배분적 비효율성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비효율성.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의 최소화를 실패한 거. 기술적 비용이라고 하죠. 기술적 비효율성이란 X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X 비효율성은 배분적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독점성으로 인해서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말한다. 그래서 배분적 비효율성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X 비효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실패. 그죠? 시장 실패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요 2번 지문이 뭡니까?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그 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존재한다.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지는 경우 정부 낭비가 존재할 수 있겠다. 미래에 큰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 낭비가 존재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지문들은 다 그렇다 볼 수 있는데 2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배분적 비효율성은 X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 비효율성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독점 등으로 인해서 독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 시장 실패의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옳은 거. 2022년.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이 극대화 보장이 어렵다. 이게 뭐와 관련돼 있죠? 지금 정부의 공공지출의 순편이 극대화 보장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거. 이거는 정보의 비효율성과 관련돼 있다.
공공재,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고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환경에서 우리 몇 가지 과징금, 부담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자. 그래서 과징금, 중요한 쟁점이죠. 기출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한다. 그래서 뭐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이 있다. 그래서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하며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해지는 행정제재금이다. 자,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한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과징금 제도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 그리고 과태료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득 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그럼 과태료는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그죠? 법령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과태료는? 자,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 근데 너무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그죠? 법령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부담금이란 건 뭐죠?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으로서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은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근거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게 되고요.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에 넘기게 되고, 법원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서 판사가 그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범칙금이 아니라 이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죠? 형사벌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나왔죠? 기출.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여기서 말하면 1번 과징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남용 행위를 할 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때, 그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 과징금이다. 과징금. 금전적 제재, 과징금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의 기초 이론. 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자,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그래서 본질적 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다. 공익, 정의, 평등, 복지와 같다 이겁니다. 행정학 여러분 공부하시면 말랑말랑해요, 그죠? 이 법령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어쩔 때는 행정학이 제일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봐도 보면 알아요. 시간이 쑥쑥 갑니다. 행정학은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소설책,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정학의 기초 이론, 주요 어떤 이론을, 역사적인 쭉 어떤 배경을 알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재밌어요. 강의가 재미없을 수 있지만 결코 행정학 과목이 재미없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공익. 자, 공익이 뭡니까? 우리 맨날 공익 그러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 이익이나 사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 사회 일반의 공동 이익. 사회 일반의 공동 이익을 말한다. 공익. 정의란 협동 생산된 재산의 공정한 배분 상태. 즉 사회 구성원이 각자가 향유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응분의 목, 그죠? 공정한 배분 상태를 누리는 것을 정의로운 상태다. 사회적 형평성은요, 70년대 신행정론에서 강조된 이념이다. 사회적 형평성. 그래서 같은 건 같게 다루어야 되지만 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롤스의 뒤에서 배우죠. 정의론에서 그 어떤 이론을 착안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이요. 적극적 분배의 평등 이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본질적 행정 가치라면 수단적 가치로서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가외성 등이 있다 이겁니다. 이 개념들 하나하나 표로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공익에 있어서 본질적 행정가치에 있어서 공익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즉 공익의 실체설 무슨 말이죠? 공익을 개념을 파악할 때 사익을 초월한 어떤 실체가 있다. 실체적, 도덕적, 규범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은 다르다. 다른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익성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 이익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 공유된 일반적 가치로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 행정 전체 지향성을 의미하는데, 이 공익에 대해서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 구분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이고 도덕적, 규범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집단주의, 신비주의적 공익관이다.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죠? 공익이란 공익과 사익이 상충이 된다.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익 우선. 이상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소극설. 자, 공익과 사익을 개념을 분리하기보다는 즉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익이란 것은 사익의 총합이다. 그리고 혹은 집단 과정의 산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겁니다. 공익 자체를요.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개체주의, 자 환원주의, 현실주의적, 그죠? 민주적 공익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은 다시 실체적인 내용이 어떤 선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사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다원주의, 즉 단일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익은 단일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수성을 지닌다. 오히려 이 과정설은 뭡니까? 그 선진사회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진사회에서 다양한 이론이 그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서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배척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원화된 선진사회에 적용되는 이론이 바로 과정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익 결정에 있어서 행정인보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공익과 사익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양적인 차이다 이겁니다. 양적인 차이. 뒤에서 정책 결정론에서 이 과정설을 취하는 모형이 있죠. 바로 점증 모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쟁점이 이제 그죠? 본질론에서 그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그죠? 사회적 형평성 말씀드렸죠?
형평성 대두 배경에 대해서 자 1960년대 말 이후에 자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이 사회적 형평성은 최고의 행정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그죠? 이거 어디서 착안됐다 그랬죠?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자, 그래서 행정론자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사회는 실업, 빈곤, 무지 등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관료제가 비민주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총체적 효용의 개념에 사로잡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 집단에 대한 무관심에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럼 개념이 뭐예요?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혜택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즉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죠? 이것도 여기서 형평성에서 그 정당화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수직적인 형평성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에서 자, 누구나 남자라면 병역 의무의 기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라면 군대를 갔다 왔어. 근데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는 이 결과의 공평성으로서 이것은 사후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형평성은 어디에서 착안됐다? 롤스의 정의론. 그죠? 롤스의 정의론. 최소 극대화 원리를 강조한다 이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롤스의 사회 정의론에 대해서 이론, 그 뭐죠? 특징, 핵심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공익의 핵심을 정의로 인식하는 롤스는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사회 협동체를 규제하고 있다라고 본다. 공정성이라고 보았다. 그죠? 그 다음에 차등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주장했다. 각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서 어긋난다고 보았다.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기회의 균등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된다. 먼저 기회의 균등 원리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그 다음에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죠. 요렇게 기출 그대로 나왔죠? 요 기출 지문입니다. 이게 뭐죠? 롤스의 최소 극대화 원리를 강조하는 거죠. 네. 이 최소 극대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다음에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와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제1원리로서 기본적 자유와 평등 원리를 들고 있고 제2원리인 차등 원리와 충돌할 때 기본적 자유와 평등 원리가 우선된다. 이거는 제2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된다고 본다 이거죠. 어쨌든 기회균등의 원리가 전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 어떻게 나오죠? 자, 롤스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롤스의 정의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해성의 필요성은 감소하는 게 아니겠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해설을 보시면 1번, 2번 지문 보시면 되고요. 중도주의적 입장입니다. 일단 가외성이란 건 뭐죠? 행정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첩, 중복을 허용하는 것이 가외성이다. 그러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러면 가외성의 필요성은 당연히 증대되겠죠. 요 3번 지문도 해설을 잘 보시면 되겠다.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해성의 필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자, 행정의 이념에 이제 수단적 가치 들어가야죠. 수단적 가치는 합법성, 능률성, 능률성은 이제 효율성이라고도 한다. 민주성, 효과성. 자, 민주성,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입니다. 효과성,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 효과성과 능률성을 포함한 개념이고요. 가외성, 그죠? 가외성까지 보시면 된다. 합법성, 말 그대로 행정법치주의,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의미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과정에서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보면 된다.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 국가 시대의 주요한 가치였다. 능률성은 효율성이다. 즉 효율성, efficiency, 즉 무슨 말이에요? 투입, 뭘 투입하죠? 돈, 뭐 에너지, 뭐 예산 등을 투입하는 거죠. 그에 대한 생산성이에요. 산출의 비율이죠. 그 투자 대비 결과가 좋으면 효율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이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언제? 인간관계론 뒤에서 배우겠죠? 처음 주장된 가치를 말한다. 자, 민주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로서 처음 주장된 가치다. 그 민주성은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봤을 때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 의사가 우선 존중되고 반영되는 행정을 말하고 대내적 측면으로는 행정인의 능력 발전을 말한다. 의미한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주로 이 개념은 1960년대 발전, 개발도상국, 발전도상국의 주된 행정 이념이었다. 생산성은 그 효과성과 생산성을 합한 개념.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한 개념이 바로 생산성이다. 가외성은 중첩, 남는 것, 잔여분, 초과분 이란 개념이다. 그래서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 오류 방지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외성은 중복적 조직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직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옳은 지문. 능률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효과성은 그죠?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능률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 요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 이념은 시기와 언제 강조가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합법성은 법률 적합성을 말하고 19세기 관료제 이론에 강조가 되었다.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언제? 19세기 관료제 이론이다. 관료제 이론이다. 즉, 자, 합법성에는 우리 상식적이죠? 법률의 근거를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돼야 된다. 즉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합법성. 자, 다음에 능률성. 자, 최소의 비용으로, 그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이 능률성이다. 능률성은 뭐라고 했죠? 자, 1900년대 행정관리설에서 대두가 됐고요. 강조가 됐고, 기계적 능률성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중시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산수예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최대한 뽑아내자 이겁니다. 적게 놓고 많이 뽑아내자 이거예요.
근데 이 기계적 능률성은 비판을 받죠. 그래서 인간관계로서 뭘 비판하죠? 인간이 기계냐 이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 개념은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어서 등장한 것이 자, 능률성에서 사회적 능률성이다. 자, 뭡니까? 사회적 능률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양적 개념보다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소위 인간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죠? 기계적 능률성과 달리 사회, 목적 실현, 구성원 간의 만족도 등 인간 가치의 실현 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다른 개념? 민주성이다. 민주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으로 이해된다. 1930년대 통치기능설 시기에 강조됐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국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 그 다음에 효과성, 과외성은 1960년 발전행정론에서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들어서 사회적 형평성, 즉 소외계층 위주의 행정이 중요시 됐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신공공관리론 이때는 생산성을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뉴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그래서 협치입니다. 협치. 국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그리고 정부도 통치라는 개념. 국민은 나라의 통치를 받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협력적인 파트너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념 자체는 신뢰성이 그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 가치는 능률성이다.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능률성이다.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어디서 틀렸죠?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인가요? 요 뒷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건 맞는데 언제 강조됐냐? 1930년대. 그죠? 통치 기능설, 즉 기능적 행정학에서 1930년대 기능적 행정학에서 중시된 개념이다. 그러면 1970년도 신행정론이죠. 처음 주창된 가치는 뭡니까? 1970년도 신행정론 주창된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 개념이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두 번째 개념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사회적 자본은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신뢰와 협력. 1990년도 이후 거버넌스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요. 신뢰성이 중시되는 가치 이념이죠. 그러한 신뢰와 협력입니다. 협력 현상을 바로 거버넌스라고 한다. 거버넌스. 그래서 1900년대 거버넌스와 함께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행정 이론 등과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단적 가치. 수단적 가치로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협력성 빠진 게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외성이다. 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자, 가외성 조금 더 보면 자,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자, 다시요. 가외성이란 개념. 가외성 특징, 제도 정도 좀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외성이 적용된 제도는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제, 민주주의 삼권 분립제, 삼심제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자, 개념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초과분, 잉여분을 얼른 보기는 무용하고 불필요한 낭비적으로 보이나 특정한 체제가 장래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정부의 실패를 방지함으로써
특정 체제의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특징, 자, 중첩성, 반복성, 동등 잠재력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위에서 강조되는 행정가치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하나의 기능이 혼합되고 중첩성과 동일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복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 체크한 거 기출 지문은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 당연히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해성의 필요성 증가된다. 앞에서 봤죠? 조직의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서 안정성을 높여준다. 뭐가요? 가해성. 가해성의 특징입니다.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가외적 장치의 설비 비용은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 중첩적으로 중복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외적 가치를 에 대한 설치 비용은 불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능률성,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가해성은 제기능 및 요소들의 중첩 반복적으로 엮어질 때 그것의 상호작용으로 창조성이 증대된다. 창조성이 증대될 수도 있겠죠.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가해성은 기능상의 충돌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므로 일정한 운용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어떻게 나왔죠? 자, 행정에 있어서 가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중첩성이라고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고 효율적인 행정개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조직의 실패 확률을 감소시켜 안정성 높여준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인다. 맞죠. 근데 4번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해성의 필요성은 증대된다. 그죠? 이런 식의 기출. 그 다음에 자, 행정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2013년도, 14년도 요때 행정사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론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 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맞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주요 이론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외에도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 다음 효과성. 1960년대 발전 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 판단 기준이 맞죠. 효과성. 1960년대.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적으로 개념을 이해되는데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장된 가치는 1970년대. 즉 사회적 형평성이죠. 이렇게 틀리게 냈다 이겁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과정을 투명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에요.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죠? 사회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죠? 그래서 대우해야 된다는 거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이론 아닙니다.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 자, 1번.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효율성은 효과성의 충분 조건이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일 뿐이다. 효율성은 자, 효과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건 뭐죠?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형평성이란 것은 소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으로서 개인의 어떤 행복보다는 전체 최대 다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형평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란 거, 즉 도덕적 판단과 정책 결정의 기준을 행동의 결과에 두고 그 행동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이 옳다라는 철학적 이론이잖아요. 공리주의. 근데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강조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죠. 윌슨의 정치 행정 이원론은 뭡니까? 행정학에서 그죠? 19세기 말 윌슨이 주장한 정치 행정 이원론, 즉 행정기관이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그러면 행정의 정책 결정 권한과 적극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윌슨의 정치 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집행 역할에 중점을 두는 거고 정책 결정 권한과 적극성이란 거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행정의 정책 집행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3번 질문 틀렸고요. 질문 하나하나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롤스의 정의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딱 나올 문제 나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2번 지문이랑 같은 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은 롤스의 정의론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그죠?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은 사회적 그죠? 사회적 능률성, 즉 민주성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렇습니다. 4번 지문이 맞죠? 4번 지문이 맞고 이 4번 지문의 정답은 자 최소 극대화 원리다. 최소 극대화 원리. 5번 지문요. 현대행정에서 적극적 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 행정을 강조한다.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이 아니라 소극적 혹은 형식적 의미의 민주성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 지문이 4번. 롤스의 정의로운 최소 극대화 원리. 최소 극대화 원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초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행정학의 성립, 학문적 성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